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사이에 많이 나갔네요. 네. 나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최소한 교대 시간을 짧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많은 분은 이렇습니다. 자, 오늘도 대장동에 관련된 얘기가 뭐 모든 이슈를 빨아먹고 있기 때문에 네. 얘기를 해야 됩니다만 저희는 이제 대장동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다릅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가 토지 전문가로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정감사장에서도 대장동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쪽에도 뚜렷하게 뭐 명확한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오히려 국진당 의원들이 개 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건 예상을 했었는데 저희가 예상을 못한 상황이 뭐냐면 의회 부분 안에서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반 이재명, 그러니까 반민주당의 조력 세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놀랍게도 경실련입니다. 경제 정의를 실천한다고 하는 예. 부동산 정의를 추구하는 우리랑 같은 기관인 줄 알았는데 경실련이 지금 대장동 사건을 이재명 당시 시장의 비리성이 있는 것처럼 이걸 몰아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해주시죠. 예. 사실 경실련이 이제 민주당 정부죠. 네.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어떤 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적대함을 드러냈던 건 되게 오래된 역사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상하게 우리가 민주정부인데 예. 민주노총하고 경제정의 실천하겠다는 단체들이 네. 오히려 민주당 정부 때 박근혜 때보다 더 대가리를 들이밀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특히 이제 경실련은 요것만 예. 제가 이제 NGO 전문가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거의 그 김영삼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 때는 실세로 많이 들어갔어요. 그쪽에서 예. 시민운동과는 인사들이, 예. 완전히 거리가 먼 거의 김영삼 정권, 이명박 정권의 파트너였어요. 그 정도란 지적을 받았어요. 시민사단처럼도. 외면받고 비판받고. 근데 민주적 정부만 들어서면 갑자기 비정부 기구가 반정부다 할 정도로 너무 심해져요. 물론 예. 귀담아 들을 부분도 있습니다. 뭐 부동산 정책 비판도 들어야 할 부분도 있는데 유독 이렇게 민주적 정부에만 더 가혹한 건지에 대해서는 저도 납득이 도저히 안 되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명박 정권, 김영삼 정권에 거의 주도자 또는 파트너처럼 참여해놓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내내 적대적이더니 이번에 대장동에 대한 입장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익은 공공이익은 축소하고 저쪽이 민간이 얻는 이득은 부풀리는 듯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구체적인 사례를 좀 얘기해 주시죠. 얘들이 어떻게 지금 자료를 왜곡하고 있는지. 그 대장동 관련해서는 지금 그 이익을 한 1조 지금 한 5천억 이 정도 잡는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그 사실 이제 아파트 분양대금까지 포함된 것이어서 사실 이제 그것까지 포함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저는 이제 그건 최대로 많이 잡으면 그렇게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 어제 그 보도를 잠깐 봤는데 보고 이게 뭐 얘네들이 뭐 잘못했나 아니면 내 눈이 잘못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 성남시가 환수한 게 1,800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공공이 환수한 게. 그러니까 5,500억 중에 5,500을 환수했다는 이재명 그 후보의 주장을 1,800억이라고 지금 얘네들이 맞습니다.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근거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건 1,800억은 사실은 현금성 배당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5,500억 중에서 그건 말 그대로 굉장히 적은 부분이었고요. 그 밖에 이제 사실은 그 대장동 안이 아니라 밖에서 쓰게 만든 비용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민간 사업자들이 가져가야 될 이제 이익이죠, 일종의. 그렇죠. 이익을 성남시가 가져온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터널 공사하고 임대주택 부지로 받았다는 그거.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거 자체가 성남시의 성남시한테 갔던 개발 이익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현물을 무시하고 현금으로 취한 것만 계산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선 배당 1,822억만 공공환수로 보는 겁니다. 나머지 다 사업비라는 일관 논리 쓰는데 아니 그럼 국짐도 얘기 안 하는 논리 아니야? 아니 국짐도 그렇게 말은 안 하죠. 왜냐하면 그 부분이 바로 문제가 돼서 지난 지방선거 때 과장이다 허위사실에 대해서 기소까지 됐잖아요.
대법원에서 그게 다 무혐의가 된 겁니다. 무죄가 된 거고. 그렇죠. 자, 정확히 일공단 사실은 당시는 결합개발이라는 게 없을 때인데 그렇죠. 대장동 개발하면서 10km나 옆에 붙어있는 게 아니라 옆에 붙어있는 거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대장동 주변에 공원을 조성해 준 거로 아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10km나 떨어져 있는 구도심에 일공단 부지에 무려 2,761억 원의 공원과 주차장 조성비를 받아낸 겁니다. 이건 만약에 이때 안 받아내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성남시가 생돈을 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LCT에 가는 길에 1,000억으로 부산시가 특혜로 깔아준 것처럼요. 왜냐하면 일단 주민들이 들었으면 온갖 편의시설 요구하니까 부산시는 특혜처럼 해서 해줘버린 겁니다. 그냥 안 받아내고. 근데 성남시는 주민들하고 상관도 없는 곳에다가 그렇죠. 대장동 주민들하고 아예 생활권이 다른 곳에 2,760억을 받아냈고 그다음에 북측 터널 LCT는 그냥 깔아줬잖아요. 1,000억 세금으로. 이것도 920억을 받아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총 3,681억을 받아내는데 이건 아무리 양보해도 이건 공공이 한정한 걸로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경실련의 논리가 맞으려 그러면 이거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장동 동장이어야 이게 맞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렇죠. 어차피 딴데 줘버렸다. 현금 받은 거는 확실히 들어간 거니까 못 하는데 그 이외에 기부채납 받은 땅 공사비 물린 것 자체가 공공환수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국짐도 안 하는 주장을 경실련이 해주면서 맞습니다. 이제 저쪽에 이제 그 밸런스가 이렇게 바뀌어갈 것 같아 앞으로 주장이. 그래서 좀 저도 너무 놀랐는데 처음에 이제 사실 이거를 그 1,800억 이외에 공사비로 쓴 거 그거 가지고 이제 그거 기부 체납이다. 그거 왜 자꾸 그걸 공공환수라고 말을 하냐라고 이제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건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기부 체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금 대장동 사업지구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지구 안에서 그 쓰는 게 기부 체납인 거예요. 근데 이건 그 관 외에서 한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성남 권역 안에서이긴 하지만 대장동하고는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걸 그렇습니다. 받아냈으니까. 대장동 관 외에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이제 그 도심에 이 그 공원하라고 하는 거는 성남 시민들의 아주 오래된 수건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대장동하고 연결해서 대장동에서 발생한 그 이익을 민간의 이익을 환수해서 공원을 만들고 이렇게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아니었으면 안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남시가 아니 주민들 세금 가지고 그거 공원 짓고 터널 뚫고 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민간한테 그거를 어찌만 하면 전가시켜서 받아낸 거니까 공공환수 누가 봐도 공공환수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1,800억이라고 말을 하니까 이거는 명백히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예. 게 이게 관련해가지고 형사재판 1, 2, 3심을 거치면서 공공환수액이 5,503억 원이라는 게 법원이 일관되게 그냥 인정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국힘당에서도 건들지 않았던 건데 이거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진보적 시민단체라고 여겼던 곳에서 이걸 고의로 누락시켜가지고서 기자회견을 하고 탓을 한다? 이거는 의도가 명백하게 읽히는 행동이 아니고서는 네. 해석이 안 됩니다. 그리고 1조 8천억이라는 이익도 예를 들면 민간 공동개발이잖아요. 이건 100% 공영개발해갖고 분양까지 다 하는 경우 만약에 LH가 그러면 그 수치가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LH가 100% 또는 성남시가 100% 공영개발한 게 아니라 정말 수없이 많은 그런 비리와 우여곡절과 국진당 세력의 장난으로 어쩔 수 없이 관민 학작 개발을 한 겁니다. 반관 반민으로. 그렇죠. 그리고 대장동 땅을 조성해서 토지를 판매한 것까지가 쉽게 말해서 성남시가 주도한 거고 그렇죠. 나머지는 이제 사업자들이 자기들이 시공사 정해가지고 각 땅마다 그 블럭이 18개 블럭이나 되는데 맞습니다. 하천대는 그중에 5개 블럭만 맡았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문제가 또 하천대유 게이트 뭐 하천대유가 얻은 추정인만 계산을 하든지 100번을 양보해서 그러니까 좋다 하천대유가 만약에 이게 이놈들이 지금 국진당 세력의 힘을 얻어가지고 엄청난 이익을 얻었으니까 하천대유의 분양 수익까지를 예를 들면 추정했으면 상관없는데 그냥 전체 모든 구역가 하천대유하고 상관없는 하천대유 5개 블럭밖에 안 했는데 그 모든 이익을 1조 8천 원 다음에 이재명이 마치 민간한테 그걸 몰아준 것처럼 뭐 국진당 논리보다 더한 논리인 거죠. 그리고 지금. 이게 의도가 너무 이재명이 계속 처음부터 100% 공영개발 하려고 애를 썼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다 안 됐잖아요. 그 당연히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사정을. 중앙정부, 뭐 지방정부 다 이제 국짐이 갖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하는 것도 어려웠고, 그 다음에 기체하는 것도 꺾이고, 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쩔 수 없이 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이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아니, 불가능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100% 동영개발. 근데 왜 자꾸 불가능한 걸 전제로 해서 계산하냔 말이에요. 그렇죠. 정신이 나간 거거나 이건 명백히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물에 10명이 빠졌는데 2명 건져냈더니 왜 나머지 8명 못 건졌냐고 뭐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거 지금.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건 매우 비판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경실련 내에서는 부동산 이슈를 주도했던 분이 김원동 씨잖아요. 오세훈이 저번에 낙마한 다음에 김연아를 내세웠는데 김연아 낙마니까 김원동을 지금 강행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본 김원동 오세훈하고 한패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만은 아니 저는 이거 아직 제 분노가 굉장히 큰데 그걸 꾹 참고 지금 이야기 중에 아주 네. 드라이하게 드러나서 사실만. 네. 지금 오세훈은 김원동이를 강행했어요. 김원동 씨를 한패된 거예요. 근데 김원동 씨는 굉장히 이 조직에서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그 부동산 경실련 전체를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네, 간판입니다. 다른 경실련에서 좋은 일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경실련 여러 부서 중에 좋은 부서였는데 이 부동산 관련 부서는 네, 그 간판이에요. 이태경 부소장님하고도 토지 플러스 자유공사도 우리가 옛날에 논쟁도 했었고요. 네. 저도 참여대실에서 막 논쟁도 네. 하고 막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공격도 하고 그랬던 그렇죠. 분이기 때문에 예. 잘 기억하고 있죠. 예. 근데 이분의 입금이 남아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까지 활동했으니까. 그렇죠. 주도적으로. 그러면 이건 오세훈이나 국민의힘하고 뭐 직접적 내통을 안 했다 하더라도 직간접적으로 완전히 도움 주려고 작정한 거 아닌가라는 정말 너무너무 황당한 문제의식 들어요. 황당하다. 그래서 타이밍도 그렇고 그 발표의 어떤 방식도 그렇고 발표의 내용도 그렇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김원동 씨는 이명박이 부동산 정책을 최고로 했다고 평가하는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이 경실련의 예, 예. 부동산 담당이었다고? 간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과 문재인은 최악이라는 거 늘 말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아무튼 투기 세력에게는 날개를 달아주고 그래도 어떻게든 투기를 잡아보려고 한 거잖아요. 난 결과적으로 그래서 문제가 있었다. 내부의 배신자가 제일 싫어. 수박이 제일 싫어. 네. 내가 수박을 좋아하던 과일이었는데 이건 수박 주스도 못 먹어. 수박 봐도 안 좋아. 요즘에 속이 빨간 조스 봐도 안 먹어 내가. 그래서. 지금 우리 네. 송 작가 TV 팀이 지금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공격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부동산으로부터도 함께하고 나머지 공격도 저희들이 무조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어차피 고발 전문가가 하나 있으니까 여러모로 든든하게 좀 고발 되잖아요. 전문가는 뭐냐면 피고발에 대해서도 잘 알아요. 그렇지 많이 당해봤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 송 작가 TV를 지금 국진당 세력들이 괴롭히고 있는데 철저히 방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네. 지금 이제 제일 앞으로 부정 개발 환수가 되는 대표적인 사건이 LCT예요. 네. 네. 그래서 우리 대장동 털듯이 LCT를 털어보자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구체적으로 LCT하고 대장동을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고봉기 수장이 오늘 간단히 브리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고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짧기만 해봐. 근데 비유를 아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대장동 사업은 10명이 빠졌는데 그 중에 2명을 건졌는데 나머지 8명 못 건졌다고 뭐라고 하는 자, 그래 거다. 5명 건졌다 그래. 5명. 네. 5명. 네. 5명은 건진 거 맞잖아. 맞습니다. 50% 네. 이상 건졌어요. 아, 셋은 9명 좋게 던져서 구했지만 어찌됐거나 5명은 구했어. 필로는 대장동에서. 정확히는 6대4, 7대3 정도? 6명 구했다고 하겠습니다. 7명. 아, 그래. 1명, 2명은 스스로 기어 나왔으니까 네. 직접 안 구한 것 같긴 한데 한 6명 구했다 치자. 네. 근데 LCT 몇 명 구했어? LCT는 10명이 빠졌는데 옆에 있는 5명을 밀어 넣었어요. 사람을 더 죽인 거죠. 네. 냅뒀으면 10명만 죽었을 그러니까. 건데 15명을 죽인 거군요.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가져온 것 중에 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가 이렇게 캡처해 온 거 있는데 그거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이걸 왜 그러냐면은 우리 보통 사람들 그 생활인들은 그냥 재건축을 하거나 재개발을 하거나 옆에서 뭐 부시고 다시 지으면은 그게 다 같은 개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법률이 다 다릅니다. 그게. 그래서 같은 단위의 사업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도시재생이라는 걸 우리가 뉴타운이랑 배제되는 개념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뉴타운이라는 개념이 도시재생이라는 개념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 도시를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문화적, 경제적 등등등 다 따져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은 그게 바로 도시재생 사업이 되는 건데, 따라서 도시재생 사업 법률 안을 보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개발 사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도시개발 사업들이. 지금 여기 보면은 재개발 재건축은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파란색으로 체크를 해놓은 게 뉴타운. 그리고 지금 대장동 사업은 어떤 법률에 기초로 한 거냐면요. 왼쪽에 초록 색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인 거예요. 근데 LCT도 같은 사업이에요. 같은 법률에 의한 같은 사업. 그래서 LCT의 비리가 많아가지고 누가 뭐 구속되고 이래서 일부러 갖다 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래서가 아니고요. 대장동이랑 LCT 사업은 같은 법률에 의한 같은 사업이라서 같이 비교를 하기에 아주 좋기 때문에 비교를 하는 거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대장동 사업을 왼쪽에 사진을 넣고 오른쪽에 LCT 사진을 넣은 게 있는데, 이제 딱 그림으로 보이시죠? 왼쪽이 대장동 사업, 오른쪽이 LCT 사업인데, 대장동 사업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LCT는 2007년에 시작을 했는데, 제일 밑에 보시면은 준공이 비슷하게 끝났어요. 대장동은 2020년에 끝났고 LCT는 2019년에 끝이 났는데, 사업이 서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제가 좌우로 비교를 한 거예요. 자, 일단 이게 같은 법률에 의한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막 우리들이 막 헷갈려 했던 거 뭐 PFV고 뭐고 이런 거 다 똑같이 등장합니다. 자, 2015년에 왼쪽 보면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 공모를 2015년에 합니다. 대장동 사업은. 근데 부산 해운대 앞에 있는 LCT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저거 지금 아파트 세대를 잘못 썼네요. 882세대입니다. 네. 어쨌든 2017년에 저기도 부산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게 돼요. 자, 그럼 들어오죠. 2015년에 이제 대장동 사업은 누가 들어오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들어와서 선정이 돼요. 주관사가 누구죠? 다른 화천대유랑 누가 다 끌고 왔죠? KB하나은행이 끌고 왔어요. 우리 이건 잘 알아요. 그럼 자, 오른쪽을 보자고요. 그러면은 LCT는 누가 선정이 됐냐? 트리플 스퀘어 컨소시엄이 선정돼요. 이거는 누가 다 끌고 왔느냐? 주관사가 청안건설이라는 곳이 나머지 한 20개 정도를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은행이 주관사고 네. 하나는 건설회사가 주관사인 차이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원래 2000년도에 만들었던 법에는 건설사를 주관사에서 배제하라는 법이 있지 않았나요? 그게 법에 있는 게 아니었었고, 여기서 이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행정이 드러나는 건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아예 처음에 민간사업자 공모서를 낼 때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으니까 건설업자는 컨소시엄에 들어오지 말아라라고 성남시의 거예요. 권한으로 네. 건설업자의 참여를 배제를 시킨 거군요. 맞습니다. 공모 지침에서. 네. 이미 공모에서부터 출발이 달랐네. 그냥 네. 건설업자들은 자기들이 땅을 미리 사놓고 땅을 엄청 비싸게 팔아버릴 수도 있고. 그렇지, 먼저 거기 알박기를 해놨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공사하면서 시공사로 들어오잖아요. 공사비를 부풀릴 수 있죠. 공사비를 부풀려갖고 어떻게든 시행사의 이익을 갉아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미래신도시에서 보고 아예 건설사를 빼버린 거죠. 잘한 거죠, 그것은요. 네. 그 사진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그림? 이게 진짜 잘한 게 뭐냐면 오른쪽 주관사가 청안건설이잖아요. 네. 네, 컨소시엄을 청안건설이 주도해가지고 쫙 끌고 왔는데, 저게 우리가 비리 막 이렇게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저 청안건설의 이영복 회장이 비리에 연루돼가지고 구속을 당해가지고 징역 6년 실형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을 사건이에요. 하던 중이에요. 사업을 진행 중에.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네. 네. 자, 그럼 이제 밑으로 올게요. 그렇게 해서 컨소시엄이 선정돼가지고 PFV를 설립해요. 똑같죠?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선정돼서 성남의 뜰 PFV를 설립을 하는데, 이때 재밌는 게 성남도시공사는 주식의 50%를 갖고 플러스 한 주를 갖게 됩니다. 50.01%를 확보하게 되는 거죠. 의도가 뭐죠? 이 사업 우리가 컨트롤하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업자들이, 민간 사업자들이 함부로 컨트롤할 수 없게 하겠다라는 의도인 거예요. 근데 오른쪽을 보자고요. 트리플 스퀘어 컨소시엄이 선정되고 나서 트리플 스퀘어 PFV를 설립합니다. 이게 추후에 LCT PFV로 전환이 되는데, 어쨌든 여기는 보면은 부산도시공사가 영주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는 사업 주고 사업을 인허가 해줄 때 한 주도 못 받은 상태의 주관사와 컨소시엄한테 공사를 그냥 떠넘기는 거네. 이 시점에서 부산도시공사는 아예 권리 없는 구경꾼이 돼버리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쓰는 게 아무것도 없는 맞습니다. 거죠. 그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이제 밑에 보여드릴게요.
성남도시공사가 50 플러스 한 주를 가지니까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사업을.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공공수익을 일단 확보를 해요.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또 2017년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가가 상승하는 것 같으니까 북쪽 터널 좀 뚫어야 되겠어. 좀 돈 좀 부담해봐. 그래서 또 돈을 받습니다. 제가 파란색으로 2개 해놨잖아요. 돈을 이렇게 확보하는 걸 파란색으로 해놨고요. 그리고 부산도시공사가 빵주를 가지고 그냥 툭 던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여드릴게요. 저 오른쪽에 LCT가 사실은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저 세 개 층이? 하나는 저게 101층이고요. 나머지 2개 동은 85층인데 해운대 바로 앞에 저렇게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선 거는 대한민국 최초의 사례예요. 왜 그러냐면은 저기는 원래는 주거용 건물이 들어갈 수 없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주감사 선정을 할 때도 조건이 층수도 저렇게 높지 않고 그리고 주거시설은 들어올 수 없다. 왜냐하면 저는 관광사업을 유치하려고 관광단지로 꾸리려는 사업이거든요. 뭐 호텔이나 컨벤션 센터 하자고 만든 건데 저기다 맞습니다. 아파트를 져버린 거죠, 예.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 거냐면 2009년에 부산시한테 요구합니다. 아우 처음 우리 계획대로 하려고 하니까 사업 못 하겠어요. 사업 못 하겠으니까 우리 이거 60m로 막아놓은 거 이거 고도 제한 풀어주고요. 주택 좀 넣읍시다. 아파트 좀 넣읍시다. 그래서 고도 제한을 2배 가까이 풀어서 100층이 넘는 맞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버린 거고 결국은 아파트 사업은 애초 시작할 때는 없었는데 네. 반쯤 와서 아파트 사업이 생기면서 여기에서 폭발적인 시세 차익이 일어나는 맞습니다. 거죠. 근데 놀랍게도 박형준은 그 앞을 지나다가 갑자기 500만 원에 젊은이 인상이 좋으니 아버지가 누구신지 모르겠으나 로얄층으로 내가 2동을 500만 원 받고 넘겨줌세 라고 해서 2채를 받았다는 거죠. 예. 아들, 딸 명의로. 프리미엄이 매덕할 때 500만 원을 받잖아요. 참 저들은 항상 놀랐습니다. 우연이 많습니다. 네. 다시 한 번만 이제 끝낼게요. 그리고 나서 또 웃긴 게 2011년에 보통 저렇게 쭉 엄청난 건물을 지으면은 도로라든지 인근 기반 시설은 본인들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서울시가 본인들 부담으로 인근 도로도 확장해주고 기반 시설을 해주기로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국감에서 나왔죠. 저렇게 해서 들인 돈이 1,000억 원이다. 부산시에서 LCT를 위해서 민간을 위해서 들인 돈이 1,000억 원이다. 그래서 좌우를 제가 지금 길게 설명했는데 이거를 아주 짧게 정리한 표가 그림이 요즘 잘 돌고 있더라고요. 성남 대장동 vs 부산 LCT 해가지고서 짧게 정리해가지고서 동계했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 내용을 제가 해설해 드린 거예요. 야, 저 표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네, 잘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또 김영춘 전 부산시장 후보도 아주 설명을 잘 해놨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이거를 뭐 여러분들 표를 보셔서 이해를 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땅의 차이가 15배예요. 예. 대장동 부지가 이 LCT 부지의 15배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사업 규모에 있어서는 LCT가 훨씬 커진 거거든요. 그렇죠. 좁은 땅에다가 저렇게 엄청나게 조밀한 건물을 올릴 수 있는 뭐 용적률이고 고도 제한이고 다 무시한 거고 애초에 거기에 주거 인력이 아닌 관광 시설을 넣기로 했던 약속을 다 깨버린 상태에서 탈법에 탈법을 넣어갖고 저 안에서 2조 3천억 가까운 돈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대장동은 그나마 땅 평수가 15배 이상 평수가 있었는데 저기는 15배 미만 15분의 1적인 땅에다가 대장동 사업비의 3배 가까운 돈이 투자가 될 수 있게끔 무한한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성안건설이 무슨 뭐 현대건설도 아니고 예. 그만한 돈을 처박아서 한 게 아니라 남의 돈으로 저 사업을 진행을 해놓고 결국 세금 들어갔죠. 공공이익 하나도 회수 못했죠. 들어간 사업비 전부 다 대출로 해갖고 네, 대출. 그 연관돼 있는 애들이 다 헤쳐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남겼어요. 지나가다가 아파트 한두 채씩 얻어 걸린 정치인들은 무지하게 많지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비리라고 판정되거나 처벌을 받은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말 보면 아시는 게 제가 애초에 그래서 똑같은 법률에 의한 똑같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같은 칼이라도 시민들을 위해 휘둘릴 수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을 해치는 데 휘둘릴 수 있는데 지금 두 극단의 사례가 지금 딱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구봉기 소장님 얘 잘 듣죠? 그 10명 중에 7명을 이제 이재명 구한 거고 부산의 이 이명박 박근혜 세력의 총체적 부정비리 불법이 다 되고 이 당시에 이걸 봐주기를 주도한 게 또
석동현이도 나오고 윤대진도 나오고 또 그 다 윤석열 세력들이거든요. 검사들이요? 대장동 저축은행 불법 대출 1,200억을 눈 감아준 것처럼. 그래서 오히려 근데 국민 세금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요. 뭔가 티켓뿐만 아니라 뇌물 받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10명 빠져 있는데 5명 밀어 넣었다니까요. 대해서 또 밀어내가지고 네. 1,000억을 그 세상에. 업자한테 반환에 공공환수를 해도 될 것을 네. 1,000억으로 도로 다 깔아주고 주변에 최악인 거예요, 최악. 그리고 같은 법률, 같은 제도로 했는데 저런 거. 대장동이야 산비탈에 이렇게 새로 지불한 거지만 그렇죠. 저기는 바다라고 하는 공공재를 그것도 해운대. 일부 사유화시킨 세력만 겁니다. 거의 그래서 한강에 저렇게 했다고 생각나. 한강에 안 보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난리가 나는 거죠. 엄청난 LCT부터 특검으로 싹 조지고 맞습니다. 네. 저건 그러니까 진짜. LCT는 저는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게 지금 1,000억 세금 들어간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저건 진짜 빙산의 일각이고 저희가 그 선글라스 광고하니까 많은 분들이 야, 엄마 아빠만 쓰면 꼭 애들이 내 거는 그래서 애들용도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정말 0세부터 지금 12세? 선글라스를 아동용으로 별도로 출시해서 지금 추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0세부터 쓸 수 있는 건데요. 이거 보세요. 완전 귀엽죠? 5세 정도 쓸 수 있는, 네. 그리고 이거는 진짜 샤랄라 공주 옷 좋아하는 애기들한테는 요 선글라스가 딱입니다. 지금 종류별로 사실 되게 많으니까 애기들하고 이렇게 아이가 같이 엄마 사이트 보고 고르세요. 같이 너 고르면 마음에 되잖아. 드는 너 거 어떤 골라 거 그러고 좋아? 얘기하시고요. 이러면서. 이 코코리 선글라스는요. 일단 이제 절대 안 깨집니다. 아니 근데 네. 이게요. 그 방탄이거든요. 이게 차로 밟아도 안 깨, 망치로 때려도 안 깨져요. 너무 이뻐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렌즈로 된 걸 잘못 끼면 사고 났을 때 아이가 다치거나 눈에 손상을 입고 평생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전해야 되고 오히려 이걸 쓰고 있는 게 애들이 넘어지거나 야외나 나뭇가지나 뭐 이런 데 쓸리거나 찔릴 수 있는 거를 오히려 방어해 줄 수 있는 방탄 기능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걸 입안에 넣어도 안전할 수 있는 안전한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러버 소재예요, 이게. 그래서 자외선 차단, 내구성, 내화학성, 내충격성을 다 가지고 있는 TAC 평광 기능까지 있는 렌즈라는 거죠. 애들 눈 어릴 때 사실 잘 보호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검증된 제품으로 씌워 주셔야 되고 가격도 사실 29,900원이면 비싼 편이 결코 아니에요. 이건 깨끗해 보이지만 안에 평광 기능 들어 있는 거라서 그거 자외선 진짜. 차단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얼마? 29,900원에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홈페이지에 있는 네, 애들 잘 사진 보지 설명했지만 마세요. 용적을 기절합니다. 엄청 많이 줬잖아요. 귀여워가지고. 예, 용적률. 근데 용적이라고 하는 건 이 공공의 재산이거든요, 정말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층짜리 아파트 처음에 들어가서 내가 분양받았다. 뭐 10층짜리는 뭐 거기 있는 사람은 거겠죠. 근데 만약에 그 재건축해서 용적이 200이나 300이 늘어났다고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 용적은 그 사람들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에다가 돈을 벌어 먹을 수 있게 그렇죠. 60층, 80층까지만 짓기로 한 걸 110층까지 올리게끔 맞습니다. 하늘에다가 집을 지어서 팔아먹을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이거 이상 돈 되는 그렇죠. 허가가 어디 있어? 근데 그 용적은 전적으로 부산 시민들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적어도 그거는 만약에 그렇게 허락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겠지만 그 허가가 허가했다고 한다면 그건 대부분 사실 공적으로 환수에 맞는 것이에요. 근데 왜 쉽게 말하자면 부산 시민들 공공의 재산을 약탈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눠 가진 거예요. 정확히. 자, 이래서 LCT의 비리를 파게 되면 대장동보다 더한 게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대장동을 파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늘 말씀드립니다만 하나은행 컨소시엄이에요. 그렇죠. 예. 하나은행이 실질적으로 1조 1,000억 원 가까운 돈을 대고 이 모든 자금 구성을 진행했기 때문에 화천대유는 사실상 하나은행이 준 돈을 갖고 사업을 한 거고 네. 모든 돈은 화천대유에서 나왔어요. 물론 초기 이제 화천대유가 설계나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뭐 450억 정도를 SK 예. 최태원 회장 여동생을 최기원. 통해갖고 이거를 이제 그 조달을 했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는 전부 다 하나은행이 대준 돈입니다. 그렇죠. 네, 이 하나은행이 뭔가 엄청나게 구린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을 일단 저희가 제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앞으로 진행이 돼야 될 내용인 건데 예. 이 내용들이 아직
본격적인 이슈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생팀이 얘기를 하는데, 자, 화천대유하고 하나은행하고 연관관계를 생각했을 때 과연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하나은행만 여기 붙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경쟁 입찰이 들어갔어요. 산업은행도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메르츠 종금. 메르츠 종금까지 세 개 회사가 여기에 이제 입찰을 한 거죠. 쉽게 말하면 조건부로 입찰했는데 하나은행이 대출액이 제일 적었어요. 다른 메르츠 같은데 제일 많이 주는 산업은행이 1,400억 준다 그랬고, 그렇죠. 그다음에 메르츠가 1,600억. 1,600억을 준다 그랬고, 1조 아, 아닌가요? 1조 1조 1,600억. 그러니까 1조 4천억을 산업은행은 주겠다고 했고요. 메리츠 증권은 1조 1,600원을 원래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얼마였죠? 1조. 딱 1조만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유를 보면 1% 이상 하나은행이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출도 제일 적게 준다 그러고 이자율도 1%가 높았어. 네. 그러니까 1%는 100억이야. 근데 제일 나쁜 조건을 내세운 하나은행이 사실상 선택이 된 거죠. 예. 이건 물론 선정하는 그 화천대유의 결정이 뭐 이유가 됐겠지만 그 화천대유가 다른 그 매출 금액의 이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하나은행을 선정한 이유는 부동산 전문 신탁을 하는 회사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 회사를 세우겠다라는 약정을 걸었기 때문에 가산점으로 20점을 더 줬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한 20% 이상의 그 가점을 더 줘갖고 불리한 조건인데 통과를 시켰는데 나머지 은행에서도 이 조건을 제시를 했었는데 그쪽에는 안 주고 이쪽에다만 가점을 줘갖고 하나하나 끌어들였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런 이자는 둘째로 치고 그 일종의 그 운영비 이런 자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운영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200억 정도의 운영비, 이 돈을 빌려주고 이제 은행에서 관리를 했으니까 운영비가 지급이 됐는데 그 이외에 100억 원이 특별한 명목 없이 추가 지급이 돼요. 그 300억을 타간 거야. 근데 이와 같은 모종의 하나은행과 화천대유와의 선정 과정에서 뭔가 이제 그 이상적인 기운이 보이는데 네. 이걸 갖다가 뭘로 해석을 하냐면 이 성균관대 인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조금 부연드리면요. 일단은 이 하나은행의 지금 하나금융 주재장이 김정태입니다. 그렇죠. 해피르면 성대 행정학과를 나왔네. 박근혜랑 그렇죠? 같이 예, 그리고 성대 동문이죠. 네. 이 김정태가 대표적인 친박 정치인입니다. 아니, 친박 금융인입니다. 그 지난 국정농단 특검 때 은행에서 유일하게 수사를 받았을 거. 제가 참여연대 시절에 고발을 직접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유라 티켓 대출을 해줬다고 해서 이상화라는 사람을 유인설관에서 고속 승진시킵니다. 필요도 없는 자리를 만들어가지고요. 이게 예. 무슨 내용이냐면 그 독일로 유학을 가는데요. 그렇죠. 현금을 못 갖고 나가니까 압구정 지점에서 보증서를 끊어 갖고 나가서 현지에서 대출을 받아요. 4억 5천만 원이나. 그 4억 5천 정유라가 4억 5천만 원을 신용 보증을 해줘 버린 거지. 예. 근데 이게 실거주자 아닌 사람한테는 이걸 못 해주게 돼 있는데 그 법을 위반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몰랐다는 거야. 아니 20살도 안 된 애가 외국 나가는데 앞뒤도 안 재보고 4억 5천 이상 되는 돈을 보증서를 끊어줬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고발했는데 희한하게 박영수 특검도 윤석열이도 이것을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이게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결국 했거든요. 무혐의 처리됐는데 윤석열이 중앙지검 영시하래. 그러니까 윤석열이 여러 번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 이 사건에서 우리가 하나은행이 지금 제일 지적을 받는 게 아니 이 컨소시엄은 하나은행이 주도했는데 이래 중간사도 하나은행인데 이제 송 작가님 말한 것처럼 다른 은행에 비해서 이자율도 높고 300억을 벌어서 더 이득을 봤을 수는 있어요. 다른 중간사에 비해서는. 근데 4천억이나 되는 엄청난 이득이 발생했는데
왜 화천대유한테 하나은행은 이익을 몰아줬느냐라는 지적을 지금 동시에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특혜를 입었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왜 화천대유에 엄청난 특혜를 줬느냐라는 지적을 이제 동시에 받는데 김만배, 곽상도, 김정태 다 성대랑 이제 이게 엮이는 거죠. 근데 박근혜는 성대가 아니라 박근혜는 서강대죠. 서강대죠. 박근혜는 서강대인데 어쨌든 이제 곽상도가 박근혜 이제 대리인이고 뭐 곽상도를 최순실이 추천 뭐 이런 관계들이 쭉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이 대장동 게이트 전문가인 KBS 송사원 기자가 자기도 너무 의문이래요. 아니 하나은행이 다 주도해놓고 엄청난 이득이 발생했는데 왜 300억하고 이자만 받고 그러니까 퉁친 거지. 지금 저희가 확인한 건 물론 그것도 많이 받은 것일 수 있어요. 걔들도 특혜일 수 있어요. 300억 플러스 이자, 높은 이자. 거기에서 뭐 유동규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일부 제기되고 있어요. 그 쪽에. 그건 또 나중에 밝혀지겠죠. 유동규가 하나은행도 주문을 능력이 그러니까 이제 있었던 거야? 하나은행이랑 뭐 이런 특수한 개인. 유동규가 저기 재벌 회장보다 난데. 그러니까 하나은행하고 특수한 개인하고 대학원에서 공부를 같이 하면서 친분을 썼다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건 그렇게 치고 그러면 하나은행은 왜 이렇게 주도를 했으면서 특혜를 줬느냐. 결국은 최순실 그때 박영수와 윤석열이 봐주고 그 다음에 또 곽상도가 이른바 그 신천지 농장 사건에 연루되어 있잖아요. 그때 하나은행이 손실 엄청 봤어요. 그럼 곽상도 입장에서는 하나은행한테 선물 좀 줘야 되니까 일단 끌어들여서 다른 사람들 특혜를 주고 하나은행하고 김정태는 또 곽상도나 박근혜나 최순실이나 박영수나 윤석열한테 은혜 입은 것을 화천대유한테 특혜를 주고 이런 주고받는 관계로 지금 하나은행이 들어와가지고 남들보다 많이 벌고 더 벌 수도 있는데 모르는 척하고 특혜를 몰아줬다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이재명 지사 이야기는 딱 맞는 거죠. 왜 화천대유가 이렇게 많이 돈을 벌었어요? 물어보면 아니 성남시는 우리가 우선 5,503억 회수하는데 전력을 다했고 그렇죠. 나머지는 흑자가 될 수도 있고 적자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들끼리 이익을 배분한 건데 룰을 정한 건데 그렇죠. 성남시가 그것까지 감나라 변화를 어떻게 하냐 그렇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징어 게임 제작자들이 넷플릭스에 가가지고 돈 더 내라 러닝멘트 내놔 너다 계획도 없는데 러닝멘트 더 내놔라 하는 거랑 그다음에 넷플릭스가 자기들이 번 돈을 이제 배분할 때 한국 제작사 가서 야 너 왜 이렇게 그렇죠. A한테 더 많이 주고 B 이런 건 똑같잖아요. 예를 들면 결과적으로 그 당시 묶어져 있는 계약으로 보면 하나은행이 특혜를 받은 것 같지만 이자 1%하고 그렇죠. 100억 정도의 관리비를 추가로 받은 것 같지만 사실상은 얻어진 4천억 원 이상의 모든 이익을 돈 대준 쩐주는 1도 손을 못 대보고 화천대유에 있는 몇몇 관리자들이 누가 봐도 얘네들을 보고 돈을 빌려줬을 것 같지가 않은데 이 몇몇 관리자들이 4천억 이상의 수익을 보는 거를 그냥 방관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입금을 시켜줬다는 거지. 거기다가 하나은행 애들이.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설이 나오냐면 그분에 대한 설이 많잖아요. 이재명 지사님은 확실히 아닌 것이고요. 자 만약에 하나은행 하천들을 이렇게 끌어줬잖아요. 처음에 뽀치로 좀 다른 은행보다 좀 많이 받는 거라고 이자라든지 뭐 100억 정도 더 받고. 근데 하나은행이 그것만 노릴 일은 없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박영수와 윤석열과 곽상도와 뭐 최순실과 박근혜에 대한 보훈차선 하천대를 키워준 거 외에 그럼 하천대유에서 엄청난 이득이 생기면 그 뒷돈을 누군가 주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라 하면. 그러면 그 후보 중에 하나로 JT가 되는 거예요. 예. 김정태 회장도 후보 중에 하나로 지금 이야기 되는 거예요. 뭐 그걸 최태원이나 최태원 일가로 지금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최순실로 보는 사람도 최순실로 보는 있지만 사람도 있고 최순실의 대리인 이경재 변호사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이정수는 이재명 지사가 아니다. 정치인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그냥 화천대유한테 이렇게 엄청난 이득을 주는데 이익 배분에 그러니까 자격을 주고 일단 하나은행이 자격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천대유를 끌어온 건 성남시가 아니에요. 이재명 지사가 아니. 이재명 지사가 몰라요 화천대유를. 김만배하고도 인터뷰 딱 한 번밖에 안 했잖아요. 남욱이도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은 우리 모르는 사람이고 우리 말 듣는 사람도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하천대유는 하나은행이 지정해갖고 임명을 한 것처럼 돼 있는 건데 당연하죠. 진짜 이거 하나은행 데리고 왔어요 하천대유는. 하청을 줘놓고 네. 전애들은 연간 이자 100억 좀 넘는 맞습니다. 수준의 운영비 300억을 받고 4천억이란 돈을
내 돈 빌려주고 했던 애한테 다 몰아줬다라고 그러니까. 정산 처리했다고 하면 끊고는 왔는데 이 돈은 그놈들이 다 먹게 해준 거니까 이 관계가 매우 이상해. 여기가 저는 비리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이게 예.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은행이 주관사로 컨소시엄을 다 구성을 했고 화천대유를 쉽게 말하자면 그냥 뭐 손발 역할을 해라 너는. 그렇죠. 자산관리사로. AMC로 뭐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아니 이 뭐 100불 양보하더라도 뭐 손발 역할 열심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관을 보상을 하는 게 이상하진 않지만 그러나 이건 지금 시소득 배분에 있어서 완전 역전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자면 그 꼬리가 완전히 몸통을 흔드는 격이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수익 배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자, 문제는 간단합니다. 이 어차피 컨소시엄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집행된 대출이 9천억 정도 된다고 네. 들었거든요. 8천억이 좀 넘고 네, 맞아요. 못 되는 수준의 실 집행이 됐는데 9천억 들여갖고 4천억을 벌었어. 어찌됐거나. 근데 그 4천억을 고스란히 얘 통장에다 꽂아줬어. 정말 역류가 하나도 없었을까? 그렇죠. 어? 그래서 그분의 후보들이 몇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벌게 해준 사람들. 한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막 자기끼리 엄청난 돈을 버니까 A하고 B하고 C가 막 싸워 막. 야, 나 더 줘, 나 더 줘, 나 더 줘. 나도 어디에 돈 썼어. 거기 챙겨줘. 딱 C가 나서서 니들 말도 맞는데. 그분 드릴 몫이 게 있잖아. 있잖아. 그분이 제일 우리 아. 챙겨줬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이 김정태가 의심스러운 게 김정태가 채용 비리로 수사를 받아갖고 하나은행이 이제 어떤 채용 비리냐면 심지어는 대학교 차별, 제일 우리나라 국민들이 열받는, 그다음에 여성 지원자 의도적 탈락, 굉장히 그러니까 시중에 은행의 회장들이 다 기소됐는데 김정태만 제일 악질적이었는데 이것도 제가 참여연대에 있을 때 금융지원에 제가 고발하고 나온 사건이 기억돼요.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이제 고용을 하면서 아까 말한 대로 차별 고용을 하게 되는 관련된 문서하고 서류 안에 JT라고 하는 이 메모가 나와요. 메모가 나와요. 장이라는 메모도 나오고. 예. 그래서 이걸 봤을 때 김정태 회장이 연결한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 부행장이 내가 쓴 거다. 생각 없이 내가 메모한 거고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혼자 뒤집어 써요. 그래서 풀려납니다. 이 조사를 누가 했냐는 거야. 김정태를 풀어준 조사를 누가 했느냐. 윤석열 사단이. 이때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그 다음에 검찰총 윤석열. 그럼- 이 시점에 김정태 딱 김정태는 기소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은행장은 다 기소됐는데 이때 2017년이라서 예. 이제 우리 그 신정부에서 채용 비리 관련된 것 때문에 한번 이게 떠들썩했을 때거든. 엄청 큰 사건이 됐어요. 예.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제일 비리가 많은 하나은행장만 빠졌는데 이 수사를 윤석열이 했으니까 우리가 네. 지금 생각할 때 왜 김만배가 뜬금없이 윤석열을 추천을 하고 수사팀에 추천을 하고 왜 화천대유는 윤석열을 그 20억을 집을 사주면서 예. 대우를 했을까? 자, 거꾸로 얘기해서 우린 저축은행장 의심했지만 야 그때 내가 저 신세 그 채용 비리 그거 정리하면서 그렇죠. 신세 징계 좀 있어. 성렬이 얘도 좀 끼워서 뭐 좀 챙겨줘라. 예.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 뭐 토목 사업으로 빼줄 수는 없고 배당금으로 줄 수도 없고 뭐 아들을 취업시키려도 아들이 없잖아요.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부모한테.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집을 사준 걸로 전용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거지. 맞습니다. 네. 당시 우리은행장은 구속까지 됐어요. 이게 그때 국민들 분노가 굉장히 들끓어서 LH 사태 못지 않은 당시 분노가 있어요. 어떻게 은행들이 이런 짓을 하냐. 그래서 우리은행 구속까지 되는 사건인데 결국은 우리가 이걸 처음에는 전주가 최태원과 그 여동생 아니냐라는 설도 있어요. 지금 아까 홍상훈 기자도 그걸 지적은 하긴 했어요. 그것도 계속 의심스러워요. 하지만 뭐 전주도 추적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화천대유에게 지금 이제 국민의 맨날 따지면 이재명 지사 몰아줬다 그랬는데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 지금까지 드러나고 보면 하나은행이 지금 화천대유에 특혜를 몰아준 건 분명한 팩트입니다. 그렇죠. 데리고 온 것도 하나은행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심지어 그래서 유일하게 화천대유 고문단에 보면 딱 다 법률가잖아요. 하나는 부행장. 우리 구봉기 소장님 저는 굉장히 대단한 게 아무도 이야기할 때 아니 기자들 뭐하냐 하나은행을 족쳐라. 그랬었죠. 우리 방송에서 네, 맞아요. 한 달 전에 네, 이야기했잖아요. 네. 왜? 그 사람 이한주 전 부행장이 유일하게 화천대유 고문으로 아닌 건데 유일한 금융기사예요. 그렇죠. 그럼 영향력이 엄청났다는 거거든요. 하나은행과 연결하면서. 이게 주간 은행사라서 고문단으로 온 게 아니라
빨대로 예. 파이프 중에 한 가지로 이 부행장을 꽂아놨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자 아까 성규관대 라인 그리고 김정태와 최순실의 관계 예. 그리고 윤석열과 관계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살펴봤을 때 자, 이 모든 사업 구성을 통해 가지고 이 모든 돈 관계를 빨대를 조절한 사람은 하나은행이 필연적으로 존재를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비리 내역 부분에서 보면 뭐 하나은행이 은행 기관으로서 자기가 계좌에서 돈을 빼서 뇌물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뇌물을 줘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이자 이외의 나머지 모든 이익금을 자기가 끌어들인 하청회사 화천대유에 넣어준 거야. 그래서 그 화천대유를 통해 가지고 자 최순실 라인이 됐든 이게 청와대 이쪽 그렇죠. 민정 쪽 라인이 됐든 그 다음에 검찰 쪽 라인이 됐든 또는 최태원 사면하고 연관돼 있는 라인이 됐든 박영수 특검 쪽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보온을 하면서 정리를 해라라고 교통정리를 시켰을 사람 그분의 역할을 김정태 라인이 했을 가능성도 예. 있다라는 아유, 부분을 굉장히 제시합니다. 그렇죠. 저는 예. 이건 유력한 의혹이라고. 그래서 이거 민영배 의원도 지금 제기를 하고 있고 오늘 아마 국감에서 오후 국감에서 문제 제기가 될 것 같고요. 여기에도 중요한 건 윤석열이 또 끼어 있다는 건 윤석열 사단이에요. 빠진 데 없습니다. LCT에도 끼어 있고 빠진 데 없어요. 처음에 대장동 불법 만약에 2015년도에 대검 중수과에서 부산은저축은행 수사했을 때 그때 이 불법 비리 대출에 연루된 사람 싹 잡아넣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화천대유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부산지검이 예. 이걸 안 하고 이걸 중앙으로 끌고 온 이유도 이거를 조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급적 세련되게 덮어보겠습니다라는 의미일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때 변호사가 박영수였고 그걸 소개한 게 김만배고 그걸 소개한 게 또 배성주 그렇잖아요. 그 집단이. 그러니까 만약 그때 윤석열이가 제대로 해버렸으면 이 사람들이 다 감옥 갔을 거고 우리 감옥 가면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성남시의 공영개발이 더 탄력할 수 있고 공영개발을 해도 예를 들면 좀 정상적인 사업자들하고 민간업자를 해가지고 공영개발의 이익을 훨씬 더 끌어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자들은 전문가들인데도 악착같이 자기들이 2005년 따였기 때문에 이재명을 엄청나게 싸워서 공산당이라고 요구하면서 많이 뺏겼지만 한편으로는 끝까지 자기들 이득을 하나은행 끌어들여서 챙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야기를 인물 중심으로 계속 가져가게 되면은 등장 인물들 많아지고 막 하면서 거의 삼국지돼요. 그래서 막 복잡해지거든요. 좋아. 기업으로 정리해봐 그럼. 네.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복잡할 때? 됐고! 야,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하면서 한번 싹 리셋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띄어진 그림이 뭐냐면은요. 자, 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 그 다음에 하나은행, 국민은행 제가 순서대로 하면서 기호를 넣어놨잖아요. 저게 그 성남의 뜰 지분 순서? 맞습니다. 예, 지분 순서입니다. 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플러스 한 주 하고 잘랐어요. 까만색으로.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너네들 팀 어떻게 구성해서 올지 적어서 와라고 제가 저번에 표로 보여드렸고 지금 선정된 게 하나은행이 나머지를 쪼르륵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지금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도 8천억을 대출하면서 혼자 다 끌고 오기 부담스러우니까 노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논아가지고 대출을 진행을 하던 과정 중에 이익이 생기면 사실은 이 은행들한테도 배분이 돌아갔어야 되거든. 특히나 SK증권이나 하나자산신탁 같은 경우에 이자만 받고 동양생명 이런 데가 이자만 받고 떨어져라 그러면 투자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전 이익득금 자체를 하천대유에 몰아줌으로 인해서 밑에 같이 끼었던 애들도 별발 남는 장사 할 거 없게끔 만들어버린 거야 하나은행은.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게 이게 사건이 조선일보가 먼저 터뜨렸을 때 화천대유를 터뜨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뒷문이 터진 거예요. 뒷문이 터지면서 인물 중심의 얘기들이 막 터져나오고 있는데 됐고 다 지우고 화천대유 누가 데리고 왔어? 하나은행이 데리고 왔잖아. 하나은행한테 물어봐야 된다라는 게 이게 확실한 거거든요 지금. 근데 논법이 저렇게 안 나가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 회 할 때 저희가 하나은행에 보면 이모 씨가 연결돼 있다라고 그렇죠. 하는 게 네. 이한주 전 부행장 맞습니다. 했고. 이게 만약에 화천대유의 정체가 궁금하고 저 안에 있는 게 도대체 어떻게 꾸려진 팀인지가 궁금하면은 나머지를 딱 데리고 온 그러니까 일용직 그 시장이라고 한다면 실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 어떻게 데리고 왔냐고. 그렇죠. 그게 하나은행이거든요. 예. 지금 이렇게 수사가 안 가고 이한주 전 부행장 알고 있을 거고 그다음에 하나은행 이모 프로젝트 금융부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성남의 뜰 하나은행목 사회이사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은행과 하천대는 완벽한 특수관계입니다. 네. 김정태가 엄청난 노비를 해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홍보비도 엄청나게 했어요. 돈으로 모든 걸 막 무마시킨다는 정도로 옛날에 뭐 그것도 나왔죠 한번. 어떤 작은 매체가 그 비판한 기사 쓰니까 2억 줄게 기사 내려라. 근데 그 기자가 그걸 녹음을 해가지고 그것도 보면서 뭐 작은 매체에 기사 하나 내리는데 2억 쓰고 막 그런 우혹을 받는 곳인데 그 하나은행이 화천대유를 끌고 와서 엄청난 특혜를 주는 비정상적인 이익 배분을 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왜 이게 그동안 가려져 있었느냐? 조정동이나 국힘당이 하나은행을 지정하면 하나은행이 범인이 되잖아. 하나은행 그렇죠. 공범으로 부각되니까 네. 처음부터 하천대유를 이재명이 끌고 와야 되는 거거든. 이재명 몰아갔거든. 하천대유 주인이 누구냐? 그래서 하천대유 주인이 누구냐 모르는 그렇죠. 거예요. 이재명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분도 이재명을 공격하는데 당장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녹취록 다 듣는 게 아닌데요. 심지어 나무기 와가지고 그다음 이경재 심지어 여기 굉장히 재밌어. 이경재 그렇죠. 이재명을 놈놈 싫어 이경재가 그 사람 관련 없어요. 심지어 나무기 와가지고 그 사람 우리랑 상관없어요. 씨알도 안 먹힌다. 씨알도 안 먹혀요, 12년 심지어. 찔러도 안 됐잖아.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12년부터 이제 찔렀다 그랬구나. 저는 국민의힘한테도 좋습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민심도 있으니까 그런 걸로 잘 어필하세요. 이건 그만하고 오히려 차라리 이건 여야가 일명 합동수사본부 같은 걸 저 정부나 검경에 주문해서 그래서 하나은행 부분이라든지 문제가 됐던 돈의 흐름만 추적해갖고 문제가 됐던 것 중심으로 빨리 정리해야죠. 그러니까 좀 안소장님이- 언제까지 이걸 네. 우리 사회가 이걸 대선 때까지 가려고 그러잖아요. 국민의힘은 네. 정말 어이없는 거예요. 안 소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는 뭐 이 수사 보면서 약간 좀 의아했던 게 아니 검찰이 언제부터 이렇게 사람 입만 쳐다봤습니까? 그러게. 아니 사람은 거짓말을 하거든요. 아니, 누구나 보- 거짓말을 해요. 보통 조사 전에 미리 계좌 까놓고 예, 조사 그러니까 아니, 시작하잖아. 일단 관련 있는 놈들 전부 다 싹 잡아서 계좌를 다 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자금 흐름이 나올 거고 그 이미 돈 받은 놈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받은 놈 불러서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고 사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금 흐름을 파악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윤곽을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불러서 조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 이거 나왔는데 아니, 사람은 거짓말 한다니까요. 근데 사람은 돈은 거짓말하지만 거짓말 돈은 못하지. 거짓말 못한단 돈은 말이에요. 거짓말 못해. 컴퓨터는 거짓말 못하지. 예, 근데 왜 그렇게 안 왜냐면 하냔 말이에요. 그거 건드려 버리면 장부가 다 헝클어지거든. 예,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사람 말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축소시키거나 퍼즐을 이상하게 맞추려고 하거나 자꾸 그런 느낌이 보인단 말이죠. 아무튼 이게 이제 그 법조계로 확대되기 시작하면 하나 꼭 알아야 될 또 법조 기관이 있습니다. 대륙아주라고 네. 법무법인이 있거든요. 네. 여기가 이제 이규철 대표 변호사가 하는 데인데 특검이죠, 특검. 특검보. 박영수 특검. 이 사람이 바로 박영수를 고용하고 있었고 이게 특검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박영수가 소속돼 있었고 네. 이 안에 이제 전 광주은행장 송기진이 그 고문으로 있었는데 이 추천이 또 김정태예요. 네. 그러니까 김정태하고 연관되어 있는 법무법인으로 대륙아주가 있었고 얘네들이 했던 대표적인 소송이 론스타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연결해놓고 보면 이명박근혜 정권 때의 국책 비리나 뭐 이런 어떤 법률적인 사안이 생겼을 때 김앤장도 하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실무적인 차원에서 말하자면 기득권, 정권 가진 애들이 유리하게 이기기 위해서 동원됐던 이규철 대륙아주라고 이규철 대표분은 대륙아주라는 법무법인이 있고 여기에서 박영수가 연결돼 갖고 추천받아서 나갔고 그런 과정 중에 박영수와 곽상도와 윤석열은 여러 차례 고소인과 변호인, 조사인, 검사로서 만나게 되는 연결고리를 쭉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도대체 이 검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미치고 있는 악영향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는 윤석열의 어떤 일생을 통해서 하나하나를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우리 조폭 얘기하잖아요. 조폭은 참 이제 우리가 너무너무 싫어하고 뭐 일종의 소탕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조폭이 미치는 해악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렇지. 그렇죠. 동네 뭐, 건달인데. 예, 삥 뜯거나 뭐 동네에서 삥 뜯는 애. 예, 아주 나쁘게 말하면 뭐 사람을 총발 살해하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타기라는 건 정말 제한적이거든요. 근데 검찰, 이 검사라는 자들이 지금 벌일 수 있는 해악의 범위 이건 제가 보기엔 그 말 그대로 나라를 거의 파국으로
이끌 수 있을 정도인 그러니까 거예요. 웬만한 조폭들은 다 지대 동네에서 놀잖아요. 부산에서 놀든지 인천에서 네. 놀든지 전국구라고 해봐야 전국 통일 조직이 어디가 있어. 근데 네. 검사는 지금 보니까 전국 통일 조직이에요. 예. 그렇죠. 다 통해 지금. 그래서 이제 이규철이가 그 이른바 옵티머스 펀드에서도 변호인이에요. 맞아요. 근데 옵티머스 대류가주야. 사건 커졌을 때 2019년 서울중앙감시원에 윤석열이 제대로 수사 안 했다, 덮었다는 지금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동돼요. 윤석열과 다 대륙 연동됐어요. 아주와 박영수와 그다음에 곽상도는 밀접한 동업 관계였던 겁니다. 네. 국가적으로 큰 사건이 날 때마다. 그리고 대장동에서 윤석열이 튀어나온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은행 김정태를 그 채용비리 사건에서 어느 정도 빼준 거에 대한 네. 도운이 아니겠냐라는 합리적인 의식이 예, 가는 예, 부분이 그러니까. 있다는 거죠. 네. 최태원, 최기현 연루설도 의미가 있지만 저는 하나은행부터 네. 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요. 네, 좀 더 많은 사안들이 조사되는 대로 저희는 예. 꾸준하게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키고 이재명 후보를 단성시키는 것이 부동산 정의에 가까운 그렇습니다. 예, 예. 부동산 정의를 이뤄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일 것 지금 같아요. 유일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예. 우리가 이 방송을 해나가면서 도대체 이 유일합니다. 땅의 카르텔들과 부동산에 얽혀져 있는 이 조직들의 어마어마한 검은 돈과 예. 지금 이런 식으로 뭐 공무원은 지금 이제 성남시를 빼고 모든 공무원들과 검찰들과 언론들과 은행까지 다 네. 엮여갖고 땅 장사를 해먹었다 서민을 상대로 이게 대장동으로 드러난 대장동 아닌 다른 민간 개발의 실체거든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관한 뉴스를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이재명밖에 없어요. 네, 이것은 예, 객관적으로 예. 아무리 봐도 그렇죠. 240건의 2000년대 이후에 도시개발 이제 민영개발 또는 합동개발 사례 안에서 성남시만이 유일하고 네. 성남시만이 제대로 된 수익을 올려낸 최고의 어떤 실적을 남겼다는 점을 그 전제로 해서 나머지를 훑어보자고요. 뭐 하나 제대로 깨끗한 게 없었다는 겁니다. 정말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심각했었다는 거죠. 자, 다음 주에 기대되는 속편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